자,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는요, 이제 법이 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민법이 어떤 과정 중에서 나왔는지 봤잖아요, 그죠? 이제 뭐냐면 이 민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제 법이 뭐냐 그랬더니요, 여기 봐보세요. 국가가 있고요, 개인이 있죠, 그죠?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을 사법이라고 그래요. 사법. 개인할 때 이 사자를 써서 사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민법은 사법의 대표예요. 사법의 대표예요. 그래서 국가가 안 나와요. 항상 갑하고 을, 뭐 A하고 B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법이라고 그래요. 공법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2차 과목 있잖아요. 2차 과목에서 부동산 공법만 공법이 아닌 거예요. 세법도, 공시법도, 중개사법도 전부 뭐예요? 공법 분야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개인한테 세금을 걷지 않잖아요. 국가가 걷죠, 그죠? 그죠? 등기도 어디 가서 해요? 개인한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등기소 가서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민법에서는 갑하고 을 나오지만 부동산 공법에는 항상 누구 나와요? 장관, 시도지사 이런 사람들 나오죠? 국가와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라고요. 중개사법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의무 위반했다 그러면 개인이 벌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뭐 영업정지 몇 년 뭐 이렇게 벌을 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사법과 공법의 관계예요. 1차 과목과 2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인데, 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민법,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고요. 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사법에서는 대원칙이 뭐라고요? 계약 자유원칙. 뭐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사적 자치 원칙 이렇게 표현했죠. 강제하지 않는다고, 강제하지 않죠, 그죠? 사적 자치, 이게 대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공법에서는 뭐가 원칙이냐면 공공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봐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강남역 사거리 있죠. 강남역 사거리. 서울 처음 뭐 올라오신 분 안 계시죠? 네. 그러면 강남역 사거리를 가면 여기가 역삼동 쪽이고요. 여기가 교대 쪽 이렇게 되면 삼성타운 있죠. 삼성타운이 여기가 있잖아요. 삼성타운이 있는데, 삼성타운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양 빠지게 여기 쏙 빠졌어요. 여기 뭐 7층짜리 건물인가요? 이게 이렇게 하나가 있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었냐면, 그때 뭐 여기 주인이, 건물 주인이요, 그 뭐 법무사 분이었다고 그러는데 돈이 아주 많은 법무사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삼성에서 돈 많이 줄 테니 팔아라 그래도 억만금을 줘도 안 판다 이렇게 해서 안 팔았어요. 안 팔아가지고 지금도 가보면 그 건물 그대로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우리 말씀드린 계약자의 원칙, 팔지 말지는 내 맘이라고 그랬죠? 팔기 싫으면 억만금을 줘도 안 파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어디에서는? 민법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강제성이 없다고요. 계약체결 자유원칙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요, 이게 삼성이 아니라 국가기관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기관에서 여기 만약에 연구소를 만든다, 혹은 정부 청사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봤는데 팔아라 그랬는데 안 팔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버려요? 수용해버리죠. 수용해버리죠.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수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결해서 뭐 여기는 얼마 이렇게 해서 수용보상금 얼마 주고, 안 받는다 그러면 공탁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 강제로 뺏어가 버리는 거죠. 이거 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공법 분야에서는 공공성 때문에 그런다고요. 이 공공성의 대표적인 의미가 뭐예요? 수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셨어요? 자, 민법의 세계에서 봐볼래요? 자, 내 소유, 내 토지 있죠. 내 소유, 내 토지는 예를 들어서 뭐 100층, 200층을 지을 수 있더라도 원래 사적자치 원칙상 내 맘이잖아요. 그래야 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막 100층, 200층 다 지어버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 조망권도 해치게 될 테고 일조권도 해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도시 미관도 안 좋고 뭐 난개발이 돼버리겠죠. 난개발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미리 어떻게 돼 있어요? 토지마다 용도가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주택만 지어라. 주택도 여기는 일종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단독주택 이런 거 지어라. 뭐 3종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도 지을 수 있다. 여기는 공장 지어라. 공업 지어. 이런 식으로 용도가 미리 다 정해져 있고 그 용도에 따라서 건폐율이라고 용적률 여러분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 크기를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게 미리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공공성 때문에. 그러니까 내 소유 토지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쩐다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왜? 공법 분야에서 공공성 때문에 제한을 하는 거죠. 그죠? 또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신도시를 건설한다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하면 거기 가서 다 땅 투기해 버리겠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뭘 어떻게 해버려요?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딱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를 하면 투기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만약에 사고 팔라고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는 거죠. 왜 그래요? 원래 민법에서는 내 땅 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공공성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공법 분야에서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쩌냐면요. 민법에서는 자유와 제한 중에서 어디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자유의 방점이 있는 거죠. 그죠? 자유의 방점이 우리가 이렇게 연역을 살펴보니까 제한보다는 자유의 방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유로 마음대로 풀어놓으면 공공성을 해치기 때문에 여타 법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공성을 위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셨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민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과목에서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국가가 나오죠? 근데 1차 과목 민법에서는 국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항상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갑하고 을, A하고 B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민법이다. 예,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인과 개인 간에 다루는 이 민법이 있죠. 그죠? 이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에 무엇을 다루느냐 그랬더니 재산과 신분을 다루는 거예요. 재산과 신분을 다루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 상황에서 이 시민, 부르주아들이 뭘 외쳤어요? 내 사업 내 마음대로 하게 내가 번 돈 환불로 세금으로 못 뺏어가 그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죠? 이게 이제 재산이죠, 그죠? 또 한 가지가 뭐였어요? 내가 가정에서 단란하게 살고 있는데 내 동의 없이 나를 환불로 전쟁에 끌고 가거나 노역장에 끌고 가지 마 그랬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신분에 관한 문제죠, 그죠? 아셨죠? 그죠? 그래서 재산과 신분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개인과 개인 간의 재산과 신분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재산 이게 권리로 따지면 어떻게 돼 있냐면 물권과 채권이 있는 거예요. 물권과 채권이 있어요. 뭐가 물권이냐? 모르죠, 여러분은.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민법에서 8가지만 물권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암기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나중에. 그러면 물권 외에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권을 다루는 법을 물권법이라고 그러고요. 채권을 다루는 법을 채권법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을 다루는 게 바로 친족상속법 그러는 거예요. 상속법. 뭐 결혼, 이혼 이런 거 어떻게 한다? 죽었을 때 상속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을 다루는 법으로서 이것을 가족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가족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자, 재산을 다루는 것을 재산법, 신분을 다루는 것을 신분법 이러면 공인중개사하고 관련된 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재산법이지 신분은 중개하지 않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요. 빠지고 나서 이제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사항을 뽑아놓은 게 있어요.
공통된 사항을 뽑아놓은 거.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민법 총칙이라는 거예요. 민법 총칙, 민법 총칙.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채권법은요. 채권법은 다시 계약법이 있고요. 계약에 관한 계약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요. 이것들은 다 우리 시험범위에서 빠져요. 빠지고 어디만 시험범위냐면 계약법만 우리 시험범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채권법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할 거예요? 계약법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 교과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권과 계약의 공통된 사항을 뽑아놓은 게 뭐다? 민법 총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아파트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맨 처음에 뭐예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죠. 계약하죠? 계약했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 잔금 치르고 여러분 앞으로 뭐래요? 등기를 하죠. 등기. 등기하면 여러분은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도 누가 했냐면 갑하고 을하고 했죠. 그리고 소유권이 어떻게 됐어요? 갑에서 을로 바뀌었죠. 물권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갑하고 을이라는 게 공통점이죠. 공통점. 그죠? 이것을 민법 총칙에다 규율을 해놨다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법 자체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부분은 우리 시험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교과서를 보면 민법 총칙, 그다음에 물권법, 계약법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 외에 이제 민사특별법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관심 두지 않습니다. 교과서 체계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민법 총칙 중에서도요. 민법 총칙 중에서도 자,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갑하고 을이 한다 그랬죠? 이것을 인이라고 그래요. 인. 우리는 자연인. 근데 법인도 있잖아요. 회사. 법인도 있죠? 이런 것을 규율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죠. 그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행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지금 상태에서는요.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머릿속으로 계약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머릿속으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계약 이렇게 생각해 버리세요. 법률행위 그럼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이렇게 생각해 버리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뒤에 가면 뭐 돈 받으려면 10년 안에 받아야지 10년 지나버리면 돈 못 받는다 이런 말 들어봤죠. 권리가 시효로 소멸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민법 총칙에서도 이건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어디 부분만 우리 시험범위냐면 법률행위만 우리 시험범위인 거예요. 법률행위만, 법률행위 부분. 이게 이제 민법 총칙에 거의 뭐 80~90%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 시험범위다 그래요. 그래서 교과서들이 보면 민법 총칙이라는 편제 대신에 법률행위 부분이라고 이렇게 돼 있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튼 어떻게 돼 있어요? 법률행위, 그다음에 물권법, 그다음에 계약법. 이게 우리 시험범위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모르겠어요?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넘어가라고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관계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다시 보면 이제 봐보세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갑하고 을 혹은 A하고 B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계를 한번 봐보냐면요. A하고 B하고요. 부동산을 사고 판다 있죠?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법 공부를 안 해도요. 당연히 이렇게 되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해보신 분도 있을 테고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직 계약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A가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팔려고 해요. 팔려고 하는데 주로 어떻게 해요? 팔려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A다. 아파트를 팔고 싶어요. 그럼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부동산에 아파트 팔아주세요 하고 내놓죠. 그죠? 그죠? 그럼 부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매물이 있습니다. 가격은 안 적어놓고 매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매수인이 어떻게 해요? 부동산에 오겠죠. 와가지고 좋은 물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뭐 가격 뭐 어떻게 되는데 한번 봐볼까요? 해서 뭐 집에 가보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약 체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공인중개사 쏙 빼고요. 쏙 빼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관계만 한번 봐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파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여기가 영등포구인가요? 영등포구 대방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어떻게 3억 원에 어떻게 팔게 이렇게 한 거죠. 그죠? 팔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B가 좋아 내가 그 부동산을 3억 원에 살게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겠죠. 그죠? 살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좋다 이제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계약 체결하자. 그렇게 해서 뭘 해요? 주로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 쓰죠. 이제 계약서를 씁니다. 네. 매매 계약서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 계약서 해당 부동산을 그죠? 3억 원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3월 1일 날 계약금 보통 한 몇 프로 줘요? 10% 정도 주죠. 그죠? 계약금 보통 10%인데 뭐 10%가 꼭 법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5% 줘도 되고 20% 줘도 돼요. 그런데 보통은 한 10%니까 3천만 원. 그죠? 그죠? 그다음에 중도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중도금은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억 2천 이렇게 하고 그다음 5월 1일 날 잔금 뭐 1억 5천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계약서를 언제 썼냐면 1월 2일 날 썼어요. 계약서 작성은 1월 2일 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약서는 그러니까 사고 팔자고 이야기가 됐죠. 그죠? 이것을 자, 해당 부동산 3억 원 그러니까 서로 의사가 어떻게 됐어요? 합치가 됐죠. 의사 합치가 됐죠. 의사가 합치가 된 게 합의가 됐다고도 하는데 1월 1일 날 됐고요. 그리고 나서 1월 2일 날 우리 계약서 쓰자 하면서 3월 1일 날 계약금 주기로 한 거예요. 보통은 계약서 작성할 때 주잖아요. 그런데 계약금을 나중에 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3월 1일이 되면 계약금 10% 줘야죠. 그죠? 줘야죠. 그리고 나서 4월 1일이 되면 매수인비는 중도금 1억 2천 줘야죠. 그죠? 줘야죠. 그런데 매도인은 이때까지 뭘 주는 게 없죠. 소유권 안 넘겨주죠. 소유권 안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이때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먼저 줘야 된다 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선이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이행 의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아무튼 선이행해야 되죠.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중도금 주고 나서 잔금 주는 날 있죠. 잔금 주는 날 이제 어때요? 서로 만나자 그러죠. 보통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죠. 만나면 이때 매도인 A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되죠. 뭐 들고 와야 돼요? 에? 등기 서류라고 그러는데 자기의 등기 필증이 있죠. 그죠? 등기 필증, 뭐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뭐 이렇게 B가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보통 이것을 법무사한테 맡기죠. 그죠? 맡기는데 법무사 빼고 나면 등기 서류를 들고 와야 된다고요. 이 어떤 서류를 들고 오느냐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등기법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게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매수인 B는 뭐 들고 와야 돼요? 잔금 들고 와야죠. 잔금 들고 와야 되겠죠? 잔금 들고 뭐 수표로 들고 와도 되고 뭐 그날 입금해줘도 되는데 아무튼 잔금 들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면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A가 등기 서류 안 들고 왔어요. 안 들고 왔으면서 잔금 먼저 줘 그러면 여러분이 B다 그러면 잔금 먼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죠. 안 주고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냐 그러겠죠. 왜냐? 잔금 줬더니 얘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팔아버리면 나만 바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쳤냐 이렇게 되죠. 그죠? 즉 선이행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동시에 이행을 해야죠. 동시에 이행을 해야죠. 동시행이 해야 되는데 만약 동시행 안 한다 그러면 B가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미쳤냐 이래야죠. 그죠? 이 미쳤냐 이것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항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항변. 그리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은 네가 주면 나도 주지, 네가 안 주면 나도 안 줘. 그리고 너가 안 줬을 때 내가 설령 잔금을 안 줬다고 하더라도 약속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네가 안 주길래 나도 안 줘요. 그죠? 원래 5월 1일 날 줘야 되는데 안 주면 나도 안 주죠. 그죠? 나도 안 줘도 나는 약속 위반이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으면 B는 등기 서류 받죠? 받은 것을 보통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가져가잖아요.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죠. 그죠? 근데 법무사 사무실에 안 맡기고 내가 직접 등기 신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라는 거예요?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든 안 맡기든 뭐라는 거죠? 등기를 하는 거죠. 그죠? 등기하죠? 등기 신청을 하면 이제 등기부에가 어떻게 적어지냐면 등기부도 여러분이 이제 등기법 시간에 다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 소유자가 A였잖아요. A였죠? 그런데 이제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됐다. B. 등기 원인은 매매 이렇게 적어지는 거죠. 이렇게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에 A의 등기를 이렇게 말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하고 놔두는 거예요. 안 하고 놔두는 거예요. 말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가 누구라고 읽어야 돼요? B라고 읽을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배운다고요. 그래서 소유권이 어떻게 됐어요? A에서 B로 이전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소유권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물권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물권의 일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물권은 법에가 딱 정해져 있어요. 민법에서는 8가지 물권이 정해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에요. 그리고 이 물권이 어떻게 됐어요? A에서 B로 바뀌었죠. 그죠? 물권이 변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변동했다. 이 변동을 이제 발생, 이전, 소멸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모르시더라도 아무튼 물권이라는 용어 나왔었죠. 그죠? 나왔었죠? 물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전됐다. 이걸 뭐로 표현한다고요? 변동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이렇게 하고 끝나죠? 끝나죠? 그러고 나면 뭐 이제 다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죠. 그죠? 할 게 없죠? 자, 그러면 민법이 뭐냐 그랬더니요. 민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민법 다예요. 이게 다예요. 민법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다라고요. 이게 다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개 정도 나오죠. 그죠? 6병. 이게 민법 다예요. 아,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좋죠. 그죠? 이것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죠. 그죠? 대신에 여기에 이제 용어를 붙여보는 게 여러분이 소설책을 읽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이 어떠어떠고 한 몇 번지 아파트를 3억 원에 팔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소설책은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읽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를 보면 법률 용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게라고 말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청약이라고 그래요. 청약. 그리고 살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승낙이라고 해요. 승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A라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3억 원 대금에 매도하겠다고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맨 처음에는 한글로 써졌는데 잘 안 읽히는 거라고요. 안 읽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여러분이 극복을 하시냐면 반복으로 극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랑비 옷 젖듯이 자주 듣고 자주 봄으로써 이렇게 극복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봐보세요. 청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B라는 사람이 해당 아파트를 3억 원에 사겠다고 말했다. 이게 이제 법률 용어를 쓰면 교과서는 B라는 매수인이, 그죠? 네. 아파트 그 목적물을 매매 대금 3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봐보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3억 원에 팔게 그랬는데 나는 3억 원에 못 사겠어. 1,000만 원만 깎아줘. 2억 9천에 살게 그랬어요. 2억 9천에 살게.
그러면 계약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아니 이게 법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3억 원에 팔게 그랬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좋아 3억 원에 살게가 아니라 아니야 나 3억 원에 못 사. 1,000만 원만 깎아줘 2억 9천에 살게 이랬다고요. 그럼 우리끼리 계약이 성립했냐고요. 계약 성립 당연히 안 했잖아요. 그렇죠? 계약 성립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가 돼야 되겠죠. 일치가 돼야 되겠죠. 이 일치한 것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합의, 합치, 계약 성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계약 성립 이렇게. 그러면 봐보세요. 반대로 3억 원에 팔게 그런데 2억 9천에 살게 그러면 합의가 안 됐죠. 불합의, 불합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청약이라는 이것도 의사표시라고 그러거든요. 의사표시, 의사를 표시한다.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에 뭘로? 합치로, 합의로 계약이 성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됐었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인데요. 자,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이 두 가지 질문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 처음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이 매매 계약은 며칠 날 성립했을까요? 계약을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은 며칠 날 성립했을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례에서 B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을까요? 이 질문 두 가지를 구분해 보는 거예요. 질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봐보세요. 자,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의사표시 합치가 언제 있었어요? 1월 1일 날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계약서 1월 2일 날 작성해서 이렇게 갔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와서 5월 1일 날 잔금 치렀죠? 등기 서류 받았죠? 그러고 나서 등기 신청을 했죠? 등기 신청했더니 5월 3일 날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자, 이 사례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이 사례에서 매수인 B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을까요? 그러면 계약을 물어본 게 아니라 물권을 언제 취득했냐,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언제? 이 사례에서 등기했을 때. 등기했을 때죠. 그죠? 5월 3일 등기했을 때라고요. 우리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차차 공부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잔금 다 치렀어도 등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반대로 말하면요. 잔금 치르지 않았어도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소유자가 됐느냐 이것을 뭘로 하고 있어요? 등기부로 다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것을 공적으로 보여준다고 그래서 공시하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여러분은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례에서 A와 B의 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언제 성립했을까요? 첫 번째 1번 청약이 있었을 때, 2번 승낙이 있었을 때, 3번 매매 계약서 작성했을 때, 그죠? 매매 계약서 작성했을 때, 4번 계약금 줬을 때, 5번 잔금 치렀을 때. 어딜 것 같아요? 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했을까요? 네? 아니, 여러분은 어차피 지금 실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눈치 대충 눈치로 하는 건데 이건 눈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3월 1일 계약금 줬을 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또 찍어보세요. 계약서 작성했을 때 1월 2일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계약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었을 때잖아요. 의사표시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했습니까? 그러면 1월 1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월 1일 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구두계약의 원칙이에요. 계약서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구두계약 원칙. 뭐라고 그랬죠? 제가 계약자유 원칙상 계약자유 원칙에는 뭐도 들어갔어요? 방식의 자유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할지 구두로 할지도 당사자 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구두계약도 계약이 아니에요.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게 원칙적 모습이에요. 다만 실제 사례에서 부동산 정도를 거래하는데 구두계약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없겠죠? 없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언제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1월 1일 날 성립한 거예요. 1월 1일 날. 그러니까 만약에 A하고 B가 봐보세요. A하고 B가 이메일로 해당 부동산 특정이 됐죠. 3억 원 특정이 됐죠. 그래서 계약 내용이 특정이 됐죠. 이렇게 합시다 하고 1월 2일 날 이메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1월 2일 날 만나서 계약서 작성합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나타나 버린 거예요. A가 안 나타나 버려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해가지고 나 팔기 싫어. 안 나타나 버려요. 그러면 계약 성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B는 이메일이라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그 부동산 못 팔게 법원에 꽉 묶어놓은 거 가처분 신청 딱 해놓고요. 나 이대로 해가지고 갈 거니까 강제로라도 소유권 이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흔히 하는 말로 정확히 내용이 안 되고 그냥 말로만 이 부동산 뭐 사고 팔까요? 뭐 이 정도 있죠. 그 정도 내용을 한 것으로는 아직 구체적 내용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했느냐 작성하지 않았느냐로 계약이 성립한 게 아니라 구두로라도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계약은 성립했다, 성립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소유권은 언제 취득했습니까? 그러면 등기했을 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계약은 언제 성립했습니까? 그러면 승낙이 있었을 때죠. 승낙이 있었을 때. 방금 말씀드린 시기적으로는 승낙이 있었을 때, 내용상으로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의가 있었을 때, 합치가 있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약서가 있어야만이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식행위다 이렇게 표현해요. 형식을 요한다. 이렇게 형식을 요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형식을 요하지 않아요?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쩌냐면요. 이제 법률 용어인데 청약이 있고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러죠? 승낙할 때 낙성 그러죠. 낙성 그러죠? 낙성. 승낙이 이룰 성자예요. 이룰 성자. 성립만 하면 그죠? 이루어지면 승낙이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낙성 계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식이 아니라 뭐예요? 낙성 그러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봐보세요. 1월 1일 날 계약이 성립했는데 돈이 오간 거 한 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죠? 소유권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아직 안 넘어갔죠. 그죠? 그러죠? 그러니까 만약에 잔금을 치러야만이 뭔가 돈이 가야만이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할 거냐면 여물계약 그래요. 여물계약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잠깐. 자, 죄송합니다. 요식이라고 그랬죠? 요식 반대말이 뭐냐면 형식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불요식 계약 이러는 거예요. 불요식 계약. 죄송해요. 제가 보기보다 띨빵해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있지만 바로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요식이 아니라 불요식 계약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돈이 들어가야만이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뭔가 물건,
물건 있죠? 돈이나 서류가 필요하다. 이것을 요한다고 그래서 요물계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돈 한 푼도 안 들어가도 계약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요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승낙만 있으면,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걸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고요? 5초 전에 했죠. 5초 전에. 뭐라고요? 낙성. 이렇게. 승낙할 때 이 낙자죠? 낙이 이룰 성자, 이루어지면 승낙이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래서 낙성계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낙성 불효식계약 그러는 거예요. 불효식계약.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대단히 많이 온 거예요. 대단히 많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용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할까요, 말까요? 더 해도 됩니까? 막 사정해야 해요. 사정합니까? 사정해요? 그러면 조금 더 나가고. 네. 자, 봐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봐보세요. 용어가 조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어렵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계약이 성립하는 단계는 2단계에서 이미 계약이 성립해버렸죠. 2단계까지 안 가도 계약이 성립해버렸죠. 그죠? 이 단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채권행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잔금을 치를 때 등기서류 넘겨주는 행위죠. 이 넘겨주는 행위, 등기서류 넘겨주잖아요. 이 넘겨주는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자, 물권행위가 뭐라고요? 등기서류를 넘겨주는 행위. 등기서류 넘겨주는 행위,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서류 넘겨주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물권행위 그러는 거예요. 물권행위. 그리고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률행위. 이제 법률행위라는 용어 나왔죠, 그죠? 법률행위라는 용어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법률행위 이렇게 나왔죠, 그죠? 법률행위 나왔죠? 근데 당분간 법률행위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생각해 버리라고요? 계약 그냥 계약 이렇게 생각해 버리라고요. 계약뿐만 아니라 뭐 단독행위, 합동행위 막 여러 가지 있는데 당분간은 그냥 법률행위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냥 계약 이렇게 생각해 버리세요. 그렇게 일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 하는데 지금 A가 자기 부동산이 아니라 친구 부동산을 팔겠다고 계약해도 유효라고 그래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왜 그러냐면 한 김에 해버리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예,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눈이 너무너무 초롱초롱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도 유효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A가 자기 부동산이 아니라 친구의 부동산을 팔겠다고 청약하고 B가 승낙을 했거든요. 그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예요. 왜 유효일까요? 그랬더니 아무튼 A는 자기가 등기 서류 넘겨주는 날이 5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5월 1일까지만 갑으로부터 매수해서라도 자기가 B에게 소유권 넘겨줘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월 1일 단계에서는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도 유효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갑의 부동산을 A가 사야죠. 사서 자, 잔금날 5월 1일 날 등기 서류 넘겨줘야 되겠죠. 이렇게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갑이 안 판다는 거예요. 안 판다고 해가지고 A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서류 위조해서 등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서류 위조해가지고 B에게 팔아버렸대요. B에게 팔아가지고 B가 등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B가 권리 취득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문제인데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게 되겠지만 얘가 무권리자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B는 등기했어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권리자의 파는 것을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처분행위는 무효다 그러는데 이런 거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근데 이것을 왜 제가 적었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하얀 분필 있죠. 하얀 분필. 하얀 분필. 이 내용은 아까 이야기 쭉 들을 때 우리가 공부를 안 했어도 아 맞다 이런 식으로 흘러갔지 이렇게 봤었잖아요. 이 하얀 분필 사례를 가지고 노란 분필이 법률 용어인 거예요. 이 법률 용어 노란 분필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분필 사례를 가지고 노란 분필 법률 용어를 사용해서 빨간 분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민법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빨간 분필 가는 것은 무리고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뭐예요? 지금 하얀 분필 사례를 이해한 다음에 노란 분필 법률 용어에 익숙해져야 되던 시간인 거예요. 다만 이것은 억지로 사전 놓고 막 뭐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주 보고 자주 듣고 그렇게 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독으로 한다고 그랬죠? 다독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쭉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군데에서 깊이 파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끝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고 이게 여러분에게는 훨씬 좋은 거라고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봐볼게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민법의 전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부라고 그랬죠. 전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보니까 자 계약을 하죠. 그리고 잔금 치르고 등기해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죠. 누가 그랬더니 A하고 B가 이렇게 했잖아요. A하고 B 공통점이라고 그랬죠. 이게 민법 체계라고요. 민법 체계인데 여러분 우리 교과서는 민법 총칙이 먼저 나오고 물권법이 먼저 나오고 계약법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실제로 법률 행위를 해보면 계약을 먼저 해요? 아니면 물권이라는 소유권을 먼저 취득해요? 계약을 먼저 하죠. 그죠? 계약을 먼저 하죠? 그래서 저는 강의를 계약법부터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해서 약속을 지켰죠? 약속을 지켰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기에서 물권이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물권과 계약의 공통된 사항을 뽑아놓은 민법 총칙을 나중에 강의를 드릴 거예요. 제가 문제풀이 하기 전까지는요 항상 이 순서대로 강의를 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봐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이게 민법의 전부라고 그랬죠. 이것을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냐면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려서 딱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돼요? 계약, 물권, 공통점, 민법 총칙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민법의 전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체계를 제가 10분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체계를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10분 쉬세요.